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보빈의 이필상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홍콩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이죠. 많이 네.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우기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오늘은 이 주제를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이렇게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 부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ETF, 상장기술 펀드 가지고 계속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계속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상당히 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 봉쇄 또 성장 둔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 최근에 어떤 모습인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당연히 이 락다운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그런 거보다 사실은 다른 어떤 이슈가 더 컸었어요. 어떤 이슈요? 커머더티, 그러니까 음.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네네, 네.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이 전기차의 배터리의 핵심 원료잖아요. 그 네. 가격들이 음. 지난 1년 사이에 뭐 5배, 7배가 상승을 하면서 음. 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음. 이런 것들이 지난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배터리가 비싸지고, 음. 전기차도 비싸지는 것이죠. 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뭐, 가격 측면에서 뭐, 내연기관을 여전히 선호를 한다거나, 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상을 했던 전기차의 점유율 상승이 음. 멈추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그게, 올해 들어서 특히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2월부터 해서 4월까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핵심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음. 전기차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음. 줄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음. 늘었습니다. 아 오히려 지난해, 상승했어요? 네. 네네. 중국에서 전기차는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배터리만 쓰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스, 그러니까 PGB, 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음. 포함을 했을 때, 네. 지난해 말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20% 정도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 5월 숫자를 보니까 네. 26%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터리 늘었네요. 가격이 예. 오히려 늘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시장에 좀 컴포터를 준 배경이 된 거죠. 이렇게 음. 원가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요. 이 전기차 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이번에 맞이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오래전부터 야,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냐하면 리튬의 공급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된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음음.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닥친 건데 음. 이 리스크를 일종의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이 점유율이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은 그 네.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지금 그게 바로 이제 5월 이후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음. 가장 큰 리스크를 만났는데 이걸 극복했다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성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변수가 매우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전기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건 점유율이고요. 음. 중국 시장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네.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음.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지난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꽤 크네요, 성장률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음. 전체 파이 자체가 올해는 줄어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자동차 시장 안에서의 전기차의 보급률, 침투율, 이제 점유율이죠.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음. 사실 이 전기차로 이행하는 트렌드는 견고하게 확인이 된 거죠. 음.
중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육성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음. 이제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음. 이 2000년, 2010년 초반, 그다음에 2000년대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 덕분에 사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음.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가 자생력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봐도 네, 되나요? 지금 국면에서는 음.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매력적인 자동차 모델을 내놓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음. 그걸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실제로 네. 소비자들이 사주기 때문에 음.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60%라는 이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의 기여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 국면에서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예. 당연히 전기차 산업이 크면 음. 좋죠. 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중국은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의 네. 필요성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음. 미중 간의 분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크는 게 좋죠.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 이제 폐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좀 견딜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사실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예.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올해 평균 전기차 구매 시 평균 보조금이 음.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얼마 안 200만 원. 되네요. 우리나라에 하고 비교하면. 그쵸. 한국도 네. 지금 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 역시도 800만 음. 원 혹은 1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음. 근데 중국은 200만 원인 거죠. 음. 이 차이가 뭐냐면, 중국 그러니까 전기차 원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대략 한 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원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보조금 정책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통해서 잡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음. 근데 중국이 보조금을 현재 200만 원 수준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 네. 정도만 줘도 전기차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얘기할 때 중국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한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보조금이 1000만 원 하던 게 500만 원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시적인 수요 충격, 음. 이걸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음. 200만 원 하던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제로가 될지 아니면 한 단계 더 거쳐서 내년에 약간 낮추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 수준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정말 보조금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는 크지는 않겠죠. 음. 그러면 정말 시장 논리대로 시장에서 누가 더 좋은 차를 저렴하게 상품성 있는 걸 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정말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부의 역할보다는.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 글로벌 전기차 기술 선도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가 있겠는데 이런 글로벌 선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합니까? 테슬라는 여러 측면에서 전기차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인버터 뭐죠 구동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그다음에 그 전체 조립하는 과정, 샤시 이런 거에 대한 것에서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아주 남다른 기업이죠. 네. 이런 기업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반면에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생각을 해보면 음.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음. 뭐 테슬라가 100점이라면 중국의 전기차들은 한 80점 수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중국 테슬라가 100점이면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한 3, 4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기업들 일부는 뭐 음. BYD나 음. 이런 CATL 이런 기업들은 한 50점 정도 되지 음. 않을까? 네.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네. 평가이고요. 음. 제가 이제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이게 사실 제조업이잖아요. 음.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조업입니다. 음. 제조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제조를 잘 하려면 생산 클러스터가 있어야죠. 그 네. 안에서 엔지니어들 간에 음. 어떤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개선 및 뭐 혁신을 할 수 있는 건데 음. 일단 중국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 전 세계 배터리 셀의 75%, 또 음극재의 85%,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되고요. 심지어는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역시도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위한 클러스터가 중국에 이미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더 나올 포텐셜이 음. 높다라고 일단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산업 클러스터가 크게 있다. 예.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원가 구조가 좋고요. 네. 글로벌리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할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원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음. 여기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는 거죠. 이 음. 클러스터랑 지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로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의 기업들이 훨씬 공격적이에요. 혁신에 음.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게 뭐랄까 그들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 그 배터리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C2 네. 팩, 음. 이 기술, 뭐 C2C 기술 이런 거. 배터리 정확히는 저도 셀, 잘 몰라요. 네, 예. 네.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을 음. 만들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뭐 발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 그 다음에 이거 패키징하고 음. 그 다음에 차 안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주도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패키징 음. 기술입니다. 배터리 셀도 있지만 배터리 셀보다는 패키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실제로 의미 있는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혹은 CATL이 얘기하는 C2P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모듈을 생략하고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런 성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재미있는 거는 음. 일본 기업 음. 혹은 한국 기업은 배터리 패키징에 대해서 거의 아, 연구를 하지 음. 않고 그냥 있거나 배터리 자체를 언급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 배터리 음. 셀만 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일본 기업, 한국 기업들의 고객들은 이 배터리 회사가 패키징까지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패키징은 완성차 업체에 뭐 GM이 됐든 뭐 도요타가 됐든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일종의 기득권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완성차가 패키징을 잘할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기득권 때문에 이 배터리 셀 업체, 일본의 기업,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셀에만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음. 중국은 다릅니다. 음. 뭐 CATL이 뭐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기도 하지만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다양한 스타트업들, 음. 어, 그런 기업들한테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예. 배터리 셀보다는 배터리 팩을 공급하면 음. 스타트업들한테는 더 좋겠죠. 네. 스타트업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음. 그러니까 토털 솔루션을 제공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패키징도 열심히 해서 예. 거기서 필요한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음. 이게 그 기업이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환경이 다른 거죠. 음. 중국은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전기차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뭐 엑스펑이라든지 음. 니오라든지 리오토 음.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중국 내에 다양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또 이제 사실은 전기차 잘 못하지만 배터리 기업한테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이 서플라이 체인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혁신의 범위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더 넓더라고요. 음. 이게 논쟁점입니다. 과연
이 배터리 셀 업체가 배터리 패키징을 하는 것이 음. 장기적으로 더 혁신에 우호적인지는 아직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가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데 만약에 중국은 그 배터리 업체들이 그 패키징까지 다 하면서 여기서 뭔가 혁신을 하고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자기가 해볼 만한 영역들이 많은 거죠. 네. 네, 나는 요것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배터리 셀을 만들 때도 패키징을 고려해서 셀 안의 케미스트리, 그 성분 조합, 화학 성분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네. 더 포괄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 음. 그게 이제 중국과 다른 지역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 이거가 과연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GM이나 포드가 혹은 음. 뭐 도요다가 혹은 음. 현대차가 배터리 패키징 관련해서 더 많은 더 성취를, 잘할 수도 혁신을 만들어낼 있겠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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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걸음 좀 물러나서 배터리 산업 관점에서는 배터리 셀만 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음. 가져가는 방법이겠죠.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좀 남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음.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제 중국 전기차 시장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배터리까지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한다면 어떤 걸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 전기차 산업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네. 올해, 앞으로 이제 10년을 내다봤을 때 음.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이다. 음. 혁신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혁신은요, 음. 컨슈머 인터넷 플랫폼이었습니다. 음.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네. 10년간은 가장 큰 혁신이 전기차 배터리와 음. 자율주행 같은 음. 스마트카 펑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 저는 자동차 시장이 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음.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 뭐 당연히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투자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죠. 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음. 순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배터리만을 장착한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희 많은 이제 셀 사이드에서는 2030년 정도 되면 한 4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80% 이상 가는데 지장이 음.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음. 충전 인프라가 확보가 된다면 음. 사실은 모든 시장을 다 전기차가 가져갈 정도의 이 파워가 있는 음. 파괴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5%의 점유율에서 음. 50%, 80%까지 올라가는 음. 이 엄청난 이 점유율 상승, 음. 이거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음. 이 숫자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만 보면요. 혁신의 범위가 넓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더 많은 밸류를 가져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저는 읽고 있고, 음. 네, 세 번째는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음. 리스크 혹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네. 중국 배터리 산업의 뭐랄까 리스크랄까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이 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음. 이 리딩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음. 번째는 BYD, 네. 그다음에 CATL이 있습니다. 음. 이 두 기업이 중국 배터리 산업에 혹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정점에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 기업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음. 예, 이 성취도가 이 두 기업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현재 국면에서는 BYD도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음. CATL도 배터리를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이 다 모든 기업들이 다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에 CATL이 기술적으로 한국 기업에 밀린다거나 혹은 음. BYD가 인산철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음.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가 약간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된다거나 그랬을 음.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게 리스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실 필요도 없고 BYD랑 CATL이 어떤 기술 로드맵을 갖고 있고 실제로 어떤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네, 음. 앞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음. 두 번째는 네. 현재로서는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핵심적인 약점이죠. 음.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전기차 시장이 크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가솔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볼 때 미국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음. 전국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 되겠죠. 네. 문제는 중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음. 당연히 미중 분쟁 하에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도 어렵겠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관세를 많이 매기겠죠. 음. 이것이 어떻게 발전됐냐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한국 배터리 기업이 차지할 수 있다면 음. LG, 삼성, SK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미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미국에 진출한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볼륨을 키울 수 있다면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음. 혹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워서 네. 거기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죠. 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일어나서 CATL이 중국에서 배터리 1위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거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뭐 음.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국 배터리 산업의 이 볼륨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게. 네. 그렇죠? 리스크일 수도 있고 기회일 음. 수도 있고. 음. 마지막 질문은 이 중국 전기차 투자 방법인데요. 지금 한국 분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ETF로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방식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중국은요,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안 됐죠. 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커넥 스킴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음. 그래서 일반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음. 기업이 그래요. 음. 그래서 ETF와 같은 어떤 다른 대안이 아니면 음. 실제로는 익스포저를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상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음. 그랬을 때 ETF가 뭐 너무나 이제 좋은 대안이 음. 되는 것이고요. ETF가 우선은 이 특별한 어떤 산업 혹은 테마에 집중적으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개인들 입장에서 뭐 개인들도 나름대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얼로케이션을 자산 배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음. 그랬을 때 손쉬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제 펀드도 운용하고 네.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시장이 그러니까 전기차 파이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파이 안에서 파이 조각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리튬 회사가 음.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배터리 셀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기도 음. 하고 어떨 때는 뭐 완성차 브랜드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죠. 음. 이런 변화들을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음.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이 산업은요, 일단 파이가 계속 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집합 투자를 하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성장하는 큰 산업에서 뭐 굳이 네. 종목까지 보실 필요는 그런데 신경 쓰실 수 없다면 당연히 음. ETF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아시아태평양 예서씨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세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